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역사적 쾌거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조차 상상할 수 없는 성취하며 탄성을 자아냈고 그 근본에는 5천년 이어진 민족의 혼과 국격 상승 엔진이 숨겨져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 저명한 석학은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과 브리트니 한나 교수입니다.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마치고 동아시아 경제사와 윤리적 자본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 모델을 분석하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어떻게 다양한 국가들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왔어요. 오늘은 제가 최근 하버드 스탠퍼드 동아시아 심포지엄에서 경험한 경악스러운 순간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우리 동네에는 무궁화 세탁소라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세탁물을 맡기러 갈 때마다 한국인 아주머니는 늘 저에게 달콤한 한국 과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렴이라고 말씀하셨죠. 한 번은 제가 학교 과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세탁소 사장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시작해 대학 교육을 받고 미국으로 이민 온 그분의 여정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였단다. 라는 말씀이 제 어린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이룬 역사적 쾌거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고 미국 최고 대학의 교수가 된 지금까지도 한국의 독특한 발전 경로는 제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보스턴의 하버드 캠퍼스는 가을 단풍으로 화려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은 붉은 벽돌, 건물들 사이로 세계 각국에서 모인 학자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발표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꼭 쥐고 심포지엄 주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랜 연구 끝에 찾아낸 놀라운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이미 500석 가까운 좌석이 거의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석학들과 국제기구, 정부 관계자들로 가득 찬 공간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는 북경대 천샤오롱 교수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천 교수는 중국 역사학계의 거물로 방금 전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의 발표 중 중국은 아시아의 중심이며 한국은 단지 그 영향력 아래 있었던 변방 국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 귀에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이런 오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 오늘 제 발표의 목표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왔고 강단에 올라선 저는 잠시 물을 마시며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미국 학자로서 동아시아 역사를 파헤치는 것은 항상 도전적이었지만 수년간의 철저한 연구와 한국에서의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간과되어 온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한국은 온전한 의미의 국가였고 중국은 제국이었다는 근본적 차이입니다. 이 말에 청중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고 천 교수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불편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국가와 제국의 차이는 단순한 규모가 아닙니다. 공유된 역사와 문화, 언어적 동질성, 그리고 영토적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정체성이 핵심입니다. 스크린에는 고조선부터 현대 한국까지 이어지는 초격차 문명의 타임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약 5천년간 이어져 온 문명의 연속성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특히 조선의 500년은 같은 언어, 같은 민족, 같은 영토에서 단일 국가가 유지된 세계 최장 기록입니다. 저는 각종 역사적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어요. 한국 역사의 연속성은 미국 역사학계에서도 특별한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200년의 역사로 세계 최강국이 된 것과 비교하면 5천년의 시간 동안 정체성을 지켜온 한국의 사례는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대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천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나 교수님, 어떻게 미국 학자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오랜 세월 중국의 문화권에 속해 있었을 뿐입니다. 한국의 민족 중심 국가라는 개념은 현대 세계에서 비현실적인 낭만에 불과합니다. 천 교수의 질문에 강당 내 공기가 팽팽해졌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신라시대 독창적인 문자 체계와 철학 서적들의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신라시대부터 독자적 문자 체계와 철학을 발전시킨 한국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대학교 고문서 보관소에서 직접 발굴한 문헌 연구와 한국의 최고 석학들과의 공동 연구 덕분입니다. 제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강당을 채웠어요.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국의 역사적 위치가 새로운 관점에서 재조명되는 순간이었어요. 특히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 학자로서 추구하는 순간이었어요. 심포지엄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면서 제 발표는 더욱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한국이 역사를 철저히 기록하는 나라라는 점이 제 연구의 근본적 토대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처럼 자국의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무려 472년간의 역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사서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적 쾌거입니다. 한국의 역사기록 문화는 단순한 문서 보관이 아닌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스크린에는 수천 권에 달하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어요. 특히 천 교수를 비롯한 중국 학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기록 문화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해방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흑백 사진과 현대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대비되는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제부터 제가 파헤치려는 것은 바로 한국의 기적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들입니다. 저는 한국의 자영농 혁명으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농지개혁은 단순한 토지 재분배가 아닌 경제 기적의 첫 단추였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농지개혁 전후의 통계 자료가 담겨 있었어요. 소작농에서 자영농으로 전환된 농민들은 자녀 교육에 과감히 투자했고 이것이 한국 산업화에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천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초강대국 경쟁 속에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성공 사례가 주목받는 상황이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의 평균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중상위권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어요.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초격차 성장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그래프는 다른 어떤 나라의 발전 모델과도 다른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한때는 국제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은행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원조 공여국으로 지위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이런 변화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경제 발전이 단순한 물질적 성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근본에는 올바른 일을 하자는 윤리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의로움과 올바름을 중시하는 정신이 경제 발전의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윤리 경영 사례와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의 활동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접근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인 핵심 요소였습니다. 품질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미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면 한국은 공동체 의식과 윤리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비교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공 모델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며 세계 경제의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또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인프라 구축 속도였는데 한국은 도로, 항만, 통신망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부 정책의 성공이 아닌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천 교수는 자리에서 조용히 메모를 하며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처음에 비웃음 대신 점점 진지한 표정이 엿보였어요. 아마도 그도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저는 발표의 두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며 다음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경제 발전의 독특한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발전을 가능케 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집단 심리, 특히 위기 속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조차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의 독특한 성공 비결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한국 경제 기적에 숨겨진 근본 동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해방 이후 단행된 농지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한국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꾼 대변혁이었어요. 이 대변혁의 규모와 영향력은 미국의 독립혁명에 버금가는 역사적 쾌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1950년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의 근본적 재구성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의 흑백 사진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어져 온 지주 소작 체제가 단 몇 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전체 농가의 70%가 자기 땅을 소유한 자영농으로 변모했어요. 저는 농지개혁 전후에 대비되는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첫 번째 사진에는 허리 굽혀 일하는 소작농의 모습이, 두 번째 사진에는 자신의 땅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농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의 회복이었어요. 세계 역사에서 이토록 평화적이면서도 철저한 사회 구조 개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심지어 천 교수마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어서 농지개혁이 가져온 가장 혁명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소작료로 빼앗기지 않게 된 수확물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교육 통계가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취학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률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는 그래프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숫자들을 처음 봤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직 먹을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국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제 딸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와 남편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한국 부모들의 희생은 그 차원이 달랐어요. 그들은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한 슬라이드에는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전기조차 부족했던 시절, 한국의 학생들은 촛불 아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을 감수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교육열이 아닌 국가 재건을 위한 집단적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인터뷰한 한국의 노인 세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한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글을 읽을 줄 몰랐지만 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습니다. 어머니께 가장 큰 선물은 제가 받은 대학 졸업장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청중 속에서 미국 교육부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열심히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육 격차 해소가 중요한 과제인데 한국의 사례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듯 했어요. 단 한 세대 만에 한국은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고 이것이 초격차 산업화의 인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속도로 교육혁명을 이룬 사례는 없었어요. 이어서 저는 한국 국가의 지속성에 대한 더 깊은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미국은 건국 이후 25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공 사례로 우리는 이를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지속성은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역사적 연속성을 비교한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250년, 프랑스 제후공화국의 65년, 독일 연방공화국의 75년과 비교해보세요. 고려와 조선만 합쳐도 1000년이 넘는 연속성입니다.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역사는 약 5000년에 이릅니다. 저는 한국의 국가 지속성이 갖는 의미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국가의 지속성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DNA의 연속성, 국민 정체성의 일관성,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집단적 비전의 공유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놀라운 수준으로 유지해왔어요. 이 중에서도 인상적인 것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속에서도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35년 식민 지배는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쳤고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불굴의 의지가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성공의 근본 원천입니다. 저는 최근 한국에서 진행한 현장 연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도서관들은 역사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세계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후대에 전하겠다는 문화적 의지의 표현이에요. 어떤 미래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한국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어요. 한때는 극동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지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저는 발표의 이 부분을 마무리했어요. 국가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닌 국민들의 정체성과 결속력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진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기 전 청중들의 눈빛에서 깊은 사색과 기대감이 읽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세계의 시선이 바로 이 순간 이 강당에서 변화하고 있었어요. 발표의 네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앞줄에서 천샤오롱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회의 진행자가 질문 시간이 아직 아니라고 말했지만 천 교수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나 교수, 흥미로운 분석이지만 결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천 교수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경제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은 결국 모든 경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의 성공은 일시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천 교수의 도발적인 발언에 청중들은 숨을 죽였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학술적 반박을 넘어 한국의 모든 성취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한국에 대해 감상적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웃었어요. 저는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의 학자로서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감정이 아닌 데이터와 논리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예정에 없던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천 교수님, 규모가 승리의 열쇠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시가총액이 중국 상위 10개 전자기업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큽니다. 규모로만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이 두 기업이 속한 나라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6%에 불과합니다. 규모 이론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천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지닌 이유가 미국의 규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에 14억 소비자가 있다면 왜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브랜드는 삼성과 애플일까요? 저는 화면을 다시 전환하여 세계 각국의 혁신지수 순위를 보여주었는데요. 규모가 전부라면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건수에서 한국은 5대 특허 강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천 교수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저는 이어서 한국과 세계의 관계를 보여주는 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작은 도시 웨스트포인트를 아십니까? 인구 3,000명의 이 작은 마을은 한때 쇠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아, 현대자동차가 이곳에 공장을 세우면서 전 지역이 부활했어요.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즐기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한국식 교육열을 본받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닌 살아있는 실제 사례였어요. 이것이 단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힘은 규모가 아닌 질적 성장과 혁신에서 나옵니다. 저는 더욱 강력한 예시로 넘어갔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은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했어요. 이는 미국이 맺은 통화스왑 중 중국,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왜 미국이 작은 나라에 이런 신뢰를 보였을까요? 그것은 한국의 경제적 혁신성과 안정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천 교수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어요. 천 교수님, 중국의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아시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애플과 함께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닌 기술력과 혁신이 승리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발표의 본래 흐름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저는 미국 학자로서 객관적 데이터만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를 폄하하거나 과대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다만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20세기가 규모의 경제를 중시했다면 21세기는 질적 혁신과 기술력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천 교수는 자리에 착석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반면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등 세계 유수 대학의 학자들은 메모를 하며 열띤 토론을 시작했어요. 제 발표는 이제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표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 비친 표정에서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학자로서 추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 세상을 변화시키는 순간, 발표의 다음 세션에서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국가 지속성의 핵심 요소인 한국인들의 독특한 집단 심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현상이었어요. 이는 제가 수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와 돌반지를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당시 수집된 금의 양과 그 가치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총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는 한국 GDP의 약 0.5%에 해당하는 규모였어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이런 집단 행동은 현대 경제사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입니다. 이어서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당시의 사진들로 넘어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십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맨손으로 기름을 닦아내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태안 앞바다에 원유 1만 2천 톤이 유출되었을 때 정부의 요청도 없이 123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안가로 몰려왔습니다. 이들은 자비로 교통비와 숙박비를 감당하며 평균 7시간 이상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봉사자들 중에는 회사원, 학생, 주부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어르신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계층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어서 가장 최근 사례인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놀라운 사회적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스크 착용률 99.5%,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율 96%, 자발적 자가격리 이행률 98.6%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어요. 청중들은 이 통계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메모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어떤 강제나 처벌 없이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민의식이 아닌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집단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제 저는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독특한 집단 심리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제 연구에 따르면 이는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과 국난을 겪으며 형성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야 했던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의 DNA에 깊이 각인된 것이에요.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침략 경로가 표시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중국, 몽골,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수백 차례 겪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외부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라는 의식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인들의 이중적 특성이었는데요. 평소에 한국인들은 극도로 경쟁적입니다. 교육, 취업, 사회적 지위 획득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는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놀라운 협력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런 이중적 특성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어서 한국의 기업 문화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집단적 역동성을 기업 문화로 승화시켰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든 조직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위기 극복 DNA가 이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어요. 저는 최근 인터뷰한 삼성전자 임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리는 평소에 부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모든 내부 경쟁은 즉시 중단되고 전사적 협력 체제로 전환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청중들의 표정에서 깊은 사색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한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독특한 민족성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 듯했어요. 저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며 이런 한국인의 집단 심리가 현대 세계에 주는 시사점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기후변화, 팬데믹, 자원 고갈 등 인류 공통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의 이기심을 넘어선 집단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준 위기 속 단결력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런 독특한 국가 정체성과 집단 심리의 근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건국 철학인 홍익인간 정신이 현대 세계 경제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정한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의 마지막 세션에서 저는 한국 문명의 근본에 자리 잡은 철학적 기반을 탐구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홍익인간 정신은 단순한 고대 철학이 아닌 오늘날 한국의 국격 상승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이 네 글자에 담긴 의미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으로 한국 건국의 철학적 기반이자 민족의 혼을 대표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고조선 건국 신화에서 유래한 이 철학은 5,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의 현대적 적용 사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홍익인간 정신은 영토 확장이나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제국적 야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초월적 위상을 지닌 가치관입니다. 이 설명에 청중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남미 등 과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가 출신 학자들의 눈빛에서 깊은 공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철학이 현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 전략은 세계 정복자가 아닌 세계 공헌자로서의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현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철학이 기업 경영 철학으로 확장된 사례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국제 원조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로 이는 세계적으로 지구적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인 대외무상 협력사업 전담기관의 활동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고 저는 발표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 불평등,
팬데믹과 같은 거대한 도전들은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5천년간 지켜온 홍익인간 철학은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의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은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인류 문명의 황금빛 금자탑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친환경 기술, 디지털 혁신, 의료 발전 사례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물질적 풍요만이 아닌 인류 공동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미국 학자로서의 솔직한 심정을 나누었는데요. 하버드와 스탠퍼드에서 20년 넘게 국제 정치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국가들의 발전 모델을 분석했지만 한국만큼 독특하고 감동적인 사례는 없었어요. 우리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는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이 단순한 힘이 아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 전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각국 외교관들까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새로운 존경과 관심이 읽혔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위상과 현대적 성취가 마침내 세계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올바르게 인식되는 순간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을 위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학자로서 추구해온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정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5천년의 역사와 철학이 든든한 뿌리가 되어 온갖 풍파를 이겨낸 한국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네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작은 나라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